허블 우주 망원경 후에도 많은 망원경들이 우주에 발사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망원경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네요. 사람이 이만한데 사람이 몇 배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 망원경의 이름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에요. 우주 천문학에서는요, 허블하고 케플러라는 사람을 되게 선구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로 칭송합니다. 그래서 둘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고요. 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멀리 있는 심우주라고 하는데 그 심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많이 발견을 하고요. 관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벌써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신 거죠. 근데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인류가 이제 최초로 쏘아 올렸기 때문인지 애정이 많이 가기 때문인지 아직도 유지보수하면서 수명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미국 나사겠죠. 미국 나사에서 탐사선을 하나 쏘아 올립니다. 그 탐사선은요. 그 당시만 해도 2006년만 해도 행성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2006년에 탐사선을 쏘아 올립니다. 탐사선의 이름은 뉴 호라이즌슨 호. 명왕성이 이제 미국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미국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원래 그 보이저우가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을 탐사하고 원래는 이 명왕성까지 탐사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계획이 수정이 되죠. 그러면서 궤도를 틀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을 탐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뉴 호라이즌슨 호를 보내가지고 명왕성을 탐사하려고 2006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이 우주선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행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정의를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성들 정확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그 회의를 엽니다. 근데 미국 과학자들은 이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명왕성이라는 것도 발견을 했고, 뭐, 지금 충분히 앞서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내가 저 유럽에 가서 회의를 해야 하느냐,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자라는 결론이 납니다. 행성의 정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행성이라 하는 건 그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그 궤도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이 명왕성 같은 경우는 천왕성 궤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성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요. 반발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당합니다. 근데 어떡해요. 이미 벌써 우주선은 쏘아 올렸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명성으로 갑니다. 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게 돼요. 2006년도에 발사한 이 명왕성에 언제 도착하냐면 2015년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착륙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직도 지금 태양계 밖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명왕성을 이제 뉴 호라이즌 스노가 촬영해가지고 보낸 사진이에요. 어, 태양계 끝에 있는 이 외소행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이게 되게 핫했어요. 왜 핫했냐면 명왕성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얼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명왕성 되게 감성적이라고 베일에 숨겨져 있던 이 행성이 나름 심장을 품고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핫했답니다. 어,
행성을 탐사하는데 이제 그 보이저호나 뉴 호라이즌스로는 행성을 지나면서 그냥 촬영을 해버렸다면 이제는 행성에 착륙을 해서 한번 탐사를 해보자. 그래서 2011년도에는요, 미국이죠. 2011년도에 미국에서 큐리오시티라는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이 큐리오시티는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행성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바로 사진도 촬영하고 샘플도 수집하고 실험도 하고 이 큐리오시티를 발사합니다. 큐리오시티는 어디로 갔냐면 화성에 갔어요. 화성. 화성도 한 반년은 가야 되거든요. 최소 가까우면. 근데 얘는 1년 정도 걸렸어요. 2012년에 도착을 해가지고 큐리오시티가 화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카예요, 이거. 큐리오시티가 본인의 셀카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사실 얘는 사진 여러 장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만든 거래요. 이 전체는 다 실물인데 사실 여기 셀카봉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셀카봉이 없는 이유는 여기서 또 찍고 여기서 찍고 해가지고 사진을 합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사진을 만들어냈답니다. 화성에 보니까 되게 흙이 붉죠. 화성에 흙이 붉은 이유 산화철 때문에 많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도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그 나사에서 다시 한번 화성에 가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탐사선의 이름이 퍼서비어런스예요. 이 퍼서비어런스를 보내겠다. 퍼서비어런스. 고 2020년도에 나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화성 탐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미국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드디어 2013년에 처음으로 우주선을 하나 발사합니다. 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뭐 많이 늦었죠. 러시아하고 미국에서는 벌써 보냈는데 우리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발사를 합니다. 얘가 이제 나로호 우주선이에요. 나로호 로켓. 나로호 로켓에 무엇을 실어서 보내느냐? 여기에 과학기술 위성 2호를 넣어가지고 보내요. 음. 그래서 2013년에 나로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사되었다. 되게 이때 핫했어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주 강대국에 속한다 하면서 매우 매우 격양되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타이니 형,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플레임 아시나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세계의 천재였다고 하죠. 이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거든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을 예측합니다. 사실 뭐 그 아인슈타인이 본인 자체가 블랙홀을 예측한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추론을 한 거죠. 어쨌든 토대가 되는 게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크게 시간이 공간과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가능하다. 즉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사람에 따라서 압축되고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이론 같죠? 근데 이 일반상대성 이론이 그 당시에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아,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했는데 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예측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러한 시공간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이 이론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 앞에 보이시는 공 두 개가 서로를 돌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공을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중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다 흡수하니까. 이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큰 블랙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두 개가 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이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블랙홀은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주변의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론의 기반이냐면 보자기 천을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공을 하나 얹어요. 그러면 이 공 때문에 이 아래 보자기가 팽팽한 게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뭐 무거운 공을 올리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우주도 똑같아. 우주 공간에 아주 무거운 물체, 중력이 아주 큰 물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뭐 별도 중력이 크니까, 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우주 공간이 이렇게 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확장한 거죠. 중력이 아주 큰 게 블랙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블랙홀이라는 게 어딘가에 우주에 존재하게 되면 얘는 중력이 너무 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깊게 파일 거 아니냐.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죠. 모든 물질 다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깊으니까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가 됐던 거고, 만약에 이 블랙홀 두 개가 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공간이 휘어 있는 게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겠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공간의 힘이 퍼져 나가다 보면 어디인가에 있는 지구에서 얘가 관측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한 거죠. 이런 예상을 이제 미국에서 증명을 해요. 라이고라는 관측소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한 4km 정도 되는 직선을 직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관측소예요. 그러한 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라이고라는 관측소에서 빛을 쏴요. 그러면 빛이 4km까지 쭉 갔다가 저 끝에는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에서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럼 총 8km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또 이쪽도 이렇게 8km를 이동해서 빛이 돌아오겠죠. 만약에 아까 같이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면 이 울릉불릉하게 생긴 이 틈들이 여기서 관측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시공간이 휘어졌으니까 여기서 빛이 갔다 올 때 이렇게 출렁거림이 발생하겠죠. 걔가 이제 이름이 중력파예요. 중력 때문에 생긴 파동. 그 시공간의 휘어짐이 중력파였죠. 이 중력파가 여기서 관측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관측소를 지어가지고 이제 관측을 했단 말이지. 관측을 하고 나니까 얘가 진짜 휘어짐이 나타나더래요. 오, 아인슈타인이 맞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우주 공간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데 이 평평했던 그 공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고, 그러면 우주 공간에 태양이 있으면 이만큼, 그리고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이 있으면 이만큼, 블랙홀처럼 아주 무거운 게 있으면 이만큼 들어가게 되겠네. 공간이.
얘가 만약에 다른 블랙홀하고 서로 빙글빙글 돌게 되면 이 공간의 휘어짐이 퍼져나가겠네. 그게 중력파겠네. 해가지고 이 라이고에서 중력파를 관측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그 2016년도에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한 그 시공간의 휘어짐을 2016년에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탐사를 하게 되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블랙홀이 있으면 당연히 이 시공간이 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게 되니까 100년 전 이론이 증명이 되는, 과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기초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건 여러분의 침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침대는 여러분을 이렇게 깊은 곳까지 인도를 하고 계시겠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시공간의 휘어짐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뭐 그냥 참고로,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잠시 구슬이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이 중간에 있는 구슬이 블랙홀이었으면 블랙홀로 다 빨아들여진다는 것이 이 시공간의 휨으로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구라는 물체 때문에 공간이 휘어 있고 그 휘어 있는 공간으로 물체들이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타고 흐르는 그런 것이 중력이었던 거예요. 여튼 우리 타이니 형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인류가 행성도 탐사하지만 태양도 탐사하고 있어요. 가운데 보이는 빨간 게 태양이고요. 이 태양을 향해서 이 탐사선을 하나 보냅니다. 되게 뭐랄까요,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태양의 높은 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얘 이름이 파커 솔라 프로보거든요. 파커 솔라, 태양을 탐사하는 탐사선입니다. 얘가 2018년에 발사가 되었죠. 아직까지 태양의 근접점까지 가진 못했어요. 아직 갈 예정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지죠. 2019년에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합니다. 이게 실사인데요. 가운데 이제 검게 보이는 거 있죠. 얘가 이제 블랙홀이고요. 그 블랙홀 주변에 빛이 휘어지는 또는 빛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이 블랙홀을 촬영을 한 이제 만환경의 이름이 EHT.
이 EHT라는 망원경은요,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묶어가지고 엄청 큰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촬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00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인데요. 이제 이 블랙홀이 실제 촬영되기 전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겠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론을 발표했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근데 촬영을 못했단 말이야. 실제로 보지를 못했었어. 그래서 상상 속에서 블랙홀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블랙홀의 모습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2012년에 나온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예측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검은 게 있고 주변에 빛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는 2012년이에요. 2012년에 그 과학적인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예측했던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다면 이럴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했던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실제 2019년에 촬영을 해보니 맞았다.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검은 게 있고 주변에 빛이 둘러싸고 있더라. 그럼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한 게 맞았구나. 역시 아인슈타인. 타이니 형은 천재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EHT라는 망원경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하와이, 멕시코, 남극, 칠레, 스페인에 있는 이 전파 망원경 있죠. 얘들을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각각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동그란 망원경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구만한 망원경인 거예요. 사이즈가 지구만한 거지. 지구만한 망원경에 사이즈로 관측을 하니까 아까 봤던 블랙홀이 발견이 됐더라. 그래서 국제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더라. 이제는 어느 한 나라,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강대국에 의해서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협력을 해서 관측을 해야만 관측이 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남았더라. 그래서 우주 탐사에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저 이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기꾼으로 좀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스크 형님,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3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이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하는 사기업이거든요. 기존에는 국가가 우주 탐사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나사라는 국가 공식 조직이 미국에 있는 우주 탐사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사기업은 왜 못하느냐?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 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실현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성. 이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류의 본거지를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죠. 퍼서비어런스호. 이걸 사실은 나사가 보낸 게 맞는데, 나사가 계획하고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스페이스X는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실험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업인 나사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험을 마구 못해요. 세금 잘 써야지. 막 쓰면 여러분들 항의할 거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세금 내 돈으로 그냥 막 우주선 터트리고 이러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X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Space on our test flight, building on the history of Saturn V Apollo,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는 내내 소름이 돋았는데 우주선이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착륙, 우주선이 다시 돌아옵니다. 발사체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로켓을 한번 쏘는데 500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에서는요, 나사에 로켓을 제공하게 되면 본인들은 한 번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쓰게 만들지만 나사는 돈을 계속 주는 결국엔 엄청난 수익이 나는 사업인 거죠. 또 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선을 쏘아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2015년도에 우주선이 이제 다시 돌아왔고 이런 실험들을 이제 많이 하고 얘는 물체를 보냈지만 이제 사람도 보낼 때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주로 보낼 때 그 로켓도 다시 재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굉장히 음,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없어요. 나중에 돈 많으면 주식 하나 사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스턴트맨이 여기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 우주를 향해 나아갔죠. 실제로 쏘아 올렸거든요. 아직도 이제 가고 있는데 빨간색 스포츠카에 스턴트맨이 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이 차가 테슬라고요.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고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하하 빨간색 행성, 흑이 붉은 행성, 산화철 때문에 많은 화성입니다. 스페이스 X의 목적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라는 이벤트를 이렇게 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국민의 돈으로 이런 거 해봐요. 난리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주 탐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죠? 일론 머스크는요, 전기차 회사를 만들고 왜 우주 회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예요. 화성에서 움직이는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빅피처인 거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20년도에 화성 탐사 로보가 가 있고요. 얘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에 인간만 존재하게 된다면 사실 공간의 엄청난 낭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주를 사이즈를 확인을 했잖아. 그 사이즈 넓은 공간에 인간만이 존재한다면 정말 공간의 낭비 같고요. 그 많은 공간에 이제 우주인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치면 어, 어떨까?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세티예요, 세티. 음,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 그게 세티입니다. 이 세티라는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아마 발견될 때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탐사의 그 성과, 인류의 우주 탐사의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클래스룸에 접속하시면 우주 탐사의 성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그 타임라인 활동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우주 탐사의 성과 위에 우주 탐사의 의와 방향성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오시면 의와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주 탐사의 의미는 사례를 기반해 가지고 찾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블랙홀을 발견한 그 사건은 결국에는 우주 탐사한 거죠. 우주 탐사는 100년 전의 과학 이론을 입증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 그치? 그렇다는 거는 우주 탐사를 하게 되면, 어,
기초과학이, 과학기술 이론이 좀 더 발전하는 또는 증명되는,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런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례를 가지고 의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주 탐사의 사례를 많이 알아야겠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전에 그 타임라인 정리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우주 탐사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류가 어, 지구에만 있게 되면 지구가 멸종하면 인류가 멸종하는 건데요. 반면에 화성으로 진출하게 되면 지구는 멸망하더라도 인류는 살아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인류 멸종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류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달 같은 데는 희토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 뭐 그런 자원, 외계 자원을 가지고 오면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고. 뭐 그런 류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찾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에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 탐사의 의의와 방향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우주 탐사의 의의 그리고 밑에 보면 방향성이 있죠. 우주 탐사의 의의는 보통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우주 탐사를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초과학이 발달한다. 뭐 2019년에 블랙홀을 관측한 것은 어, 과학 이론을 입증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초과학이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가 기초과학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런 이제 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1번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2번에 인류의 일종 위험성이 감소된다는 논거에 대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X에서 만약에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가 실현이 된다면 화성까지 인류가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 소행성 충돌이나 뭐 지구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멸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우주 탐사가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본인만의 그 우주 탐사의 의의를 세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우주 탐사는 이래서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 논거고요. 그 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먼저 사례를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논거를 찾는 게 원래 원칙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우주 탐사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아까 나사가 국가기업이라고 했잖아. 이 국가기업이 주도하는, 국가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주도하는데 나는 세금을 낼 생각이 없어. 우주 탐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난 그냥 지구가 좋거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를 없애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뭐 나에게 하나 이득이 없는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주 탐사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걔가 논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2021년 4월 21일 현재 전 세계 218개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무려 1억 4,200만 명이다. 사망자는 300명인데, 300명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유행병에 대해서 백신도 아직 수급이 완료가 되지 않고, 백신도 맞을 사람이 많이 없는데, 종결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급한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음, 현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찬성을 하는 거, 찬성에 대한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반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영상 보지 않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시트를 채워주시고요.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우주 탐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옛날 같은 경우는 우주 강대국들에 의해서 국가주도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최근에는 국제협력과 그리고 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기업이 또 운영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를 해야만 하는가? 사기업도 기회를 줘야 되는가? 또는 국가 간의 경쟁 구도로 가야 되는가? 협력 구도로 가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주 탐사를 확대해야 되는지 축소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스크롤바 누르시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주 탐사가 확대돼야 되는지, 우주 탐사가 축소돼야 되는지 그거를 적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뭐, 우주 탐사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다. 뭐, 확대돼야 된다. 또는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도 된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적어주시고, 우주 탐사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럼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협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내 삶에서는 그러면 천문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얘는 이제 생각 쓰는 거겠죠, 결론은. 생각. 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우주 탐사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제가 여기 다 드렸어요. 긍정적인 면, 뭐 지적 호기심 충족, 기초과학의 발달,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자원 확보, 삶의 영역 확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 2020년에 나사 예산이 226억 달러였어요. 27조. 빈미를 위해서 27조를 썼다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우주를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하려고 27조를 썼다? 그것도 세금으로?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근본적인 거는 이 우주 탐사의 근본은 사실 경쟁이었죠. 군비 경쟁. 러시아와 미국의 주도권 경쟁이었잖아. 우주 탐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니네한테 핵폭탄 쏠 수 있다. 로켓 쏠 수 있다가 근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걸 확장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우주 탐사로 생명을 많이 잃었어요. 우주선이 폭파되면서 그 우주선 조종하던 사람들이 죽고 막 이랬단 말이야. 실험하는 과정에서 죽고, 뭐, 개도 보냈다가 개도 죽고, 침팬지도 죽고.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이라는 예상이 없고, 안 날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식량 문제, 뭐, 불평등 문제, 환경오염 문제, 기후위기, 전염병 확산 등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본인의 입장인지가 우주 탐사의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할 건데, 일단 우주 탐사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우리 스프레드 시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있는 줄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1번이 이제 블랙홀 발견으로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입증된 거, 과학이 발달된 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EHT. 세 번째는 우주 탐사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 거. 거기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어요. 진공청소기나 치아교정기나 화재 경보기, 그다음에 뭐 에어쿠션 운동화, 뭐 GPS, 그 내비게이션 쓸 때 쓰는 거 있죠. 그리고 뭐 태양전지 이런 것들을 정수기 다 우주 탐사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들이거든요.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이 우주 탐사 때문이고요. 네, 우주 탐사의 비용, 부정적인 거겠죠?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탐색해서 의의와 방향성을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밴드 개인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